예, 굵직한 이슈들 점검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력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증시 어떤 지수 자체의 흐름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래와 관련해서는 또 북한 뭐 경협주들은 떨어지고 방산주들은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북한 이슈가 항상 시장에 나타날 때마다 좀 영향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냐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서 영향 정도가 좀 많이 달랐는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과거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돌발 악재로서 좀 작용한 적이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일 때는 지난번 그런 어떤 남북 대화 때처럼 영향력이 좀 더 높았고 또 지속된 적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려감에 코스피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슈에도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미리 사전에 그런 경고한 수준으로 행동에 좀 옮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런 이슈들 자체를 재료 노출에 따른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심리로 전환되는 그런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예상된 수준으로 도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만 시장에 정말 파급력을 주는 그런 영향력은 예상된 도발된 수위보다도 더 강한 또는 더 약한 그런 것에 좀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좀 달려있지 않겠느냐. 만일 정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포사격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좀 사상자가 발생하는 도발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지금 어떤 시장 내부적인 그런 재료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장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현금화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시나리오별 대응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지금 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일본 언론에서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잠깐 보이는데 그게 이제 독자적인 대북 지원 아니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보시면 남북 경협주들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공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전쟁으로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결국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부 현금화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가 조금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이 동조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그런 대북 사업을 이런 것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대북 관련주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되 이것을 예단하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좀 그게 나왔을 경우 좀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북 관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군사적 행동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북 관련해서는 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6.17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대책들이 벌써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로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부동산 쪽에서 돈이 나와서 증시 쪽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뭐 예탁금은 최고조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신용잔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의 여력은 앞으로 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뭐 이번 부동산 대책 하나만 놓고 봐서는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번 대책은 주택 가격이 사실 몇 달 동안 잠잠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자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좀 이번 규제 특징이고, 그리고 기존 규제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조인다고 할까요? 좀 너무 좀 더 규제를 심화시키는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예. 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니 무브는 지금 사실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지금 증시로 좀 넘어온 상황인데 지금 사실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46조 원 수준인데 이미 뭐 그러니까 올해 3월 대비로도 10조 원 이상 훨씬 많이 들어왔고 따라서 머니 무브는 이미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머니 무브가 있더라도 그 머니 무브의 그런 강도는 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 자금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역시 증시로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증시밖에 없다라는 이런 주식시장 선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서 시장에는 뭐 부정적인기보다는 일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현재 그 지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확실할 만한 그런 재료가 없는 만큼 추가적인 큰 자금 유입 없이 현재 그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에서 좀 시장을 접근한다면 결국 무작정 신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뭐 편입해서 신규로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거론되는 업종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건설 쪽입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뭐 움츠러들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정부에서 어떤 공급 확대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히 대출 규제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자 수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군 업종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건설이나 은행 모두 이번 대책에 뭐 직간접적으로 뭐 부정적인 영향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지역에서의 그런 신규 분양 물량이 좀 예전부터 많은데요. 예정대로 이 분양세가 분기별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단기에 뭐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기존에 이제 주택에서의 이런 먹거리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기존 대형 주택 사업자들이 최근에 보시면 성장의 그런 성장이 좀 있는 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 자체가 여기서 이 주택 관련 규제 때문에 위축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리모델링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황은 소폭이나마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주가도 약간 그런 면을 좀 참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이자 마진 축소에 의해서 사실 좀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대출도 이제 이번엔 더 규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계대출 부분의 축소가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사실 건설, 은행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가 없지만 그래도 이 두 업종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소외된 업종이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거의 순환매가 지금 많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소외된 업종들은 이제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업종은
다른 뭐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IT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그렇게 더 높지 않고 뭐 주가 퍼포먼스 자체도 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뭐 향후에 뭐 크진 않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은 그 보유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간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소에 따른 주가 키 맞추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은행주와 건설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물론 뭐 장 중에 급등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 약간 횡보하는 장이었잖아요. 이런 흐름 이후에 좀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일지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지 다음 주 증시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와 같은 흐름 전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아까 말씀드린 46조 원이고 시장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지금 23조 4조 원 수준인데 사실 지난 급락했던 그날 당시 30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서 추가로 매수해서 이렇게 뭐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저점 매수해서 결국 제자리 찾아갈 때 고점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증시의 수익률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급등락을 주는 재료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더 수익성을 좀 확보하기에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50명을 기준으로 지금 좀 넘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6.25 발발 70주년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 지난번에도 6.15 남북선언 다음날 폭파가 일어났듯이 어떤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또 70주년 관련해서 의회 대북 사업 발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좀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는 미국의 뉴욕주가 2단계 경제 재개를 하는 주가 다음 주인데 글로벌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로는 미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첫 국가 간의 미국에서의 정상회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방위비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만큼 방산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다음 주에는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 시장의 그런 흐름은 2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박스권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0은 이제 2000과 2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00선 이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간 소폭 현금화 전략, 그리고 2100 이하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시작하면서 2000선에 가까우면 좀 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만이 계좌 수익 확보 차원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계좌 수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좀 지수가 여기서 조금 하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제 우선주 열풍에 이어 지금 품절주가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가 극도로 적은 주식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새로운 재료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하락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크게 뭐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차익 실현, 좁은 박스권에서 투자 전략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지내면서 생각 드는 것이 개인들이 계속 사주면서 뭐 지수 어느 정도 뭐 횡보를 하고 방어를 해준다지만 결국에는 레벨업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6월 들면서 좀 사는데 싶은데 좀 적극적으로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뭐 선물 매수는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이제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글쎄 좀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만약에 경제 재개 기대감이라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좀 해외, 그러니까 우리 시장 쪽으로도 좀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을 여지는 없습니까?
사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예.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 가장 큰 핵심은 코로나19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올해 안에 잡힐 것이냐, 또 조기에 잡힐 것이냐가 문제인데 예.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매수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나오기는 좀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북 리스크가 막 나타나면서 환율이 다시 올랐었던 것이 다시 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떤 트렌드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안에서 환율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도 나와도 완전히 시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아까 큰 틀에서의 그런 박스권 전략으로 좀 외국인 매매와 좀 연관시키지 마시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짧게 이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여서 그냥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매 주마다 초점이 좀 달라졌죠. 3주 전에는 성장주, 그다음에 2주 전에 가치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우선주나 아니면 남북 관련주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달라진단 말이죠. 한 주 만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올해 이번 주 후반부부터 이제 가치주를 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주가 이게 순환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사실 어제부터 이제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저점 매수를 꾸준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주들이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 업종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좀 가치주 쪽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나는 뽑아냈습니다. 손해보험 관련해서 또 모으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가치주를 중심으로 또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군들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